반갑습니다. 동아시아사 35강 오늘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관계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부터 차근차근 만나봅시다. 자, 명나라왕 청나라를 볼 건데 명나라는 우선 해금 정책을 실시해요. 바다를 금지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해금 정책은 뭔 소리냐? 해외 무역을 금지하는 겁니다. 오직 정부 단위로 이루어지는 조공무역, 명나라의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에 대해서 명나라가 담리의 품을 주는 이런 조공무역의 형태만 인정하고 그 외에 잡다한 민간 단위의 무역은 금지하는 게 해금 정책입니다. 민간 무역을 금지를 시켜요. 더 나아가서 영락제 시기에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정화를 원정을 보내가지고 심지어 아프리카 동부 해안, 지금의 소말리아 쪽까지 보내면서 이제 명나라를 사방팔방에 명나라의 힘을 과시하고 조공 국가를 확대하기 위한 실제로 정화의 원정 이후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조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태국이라던가 뭐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역 이런 쪽에서 많이 조공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조공 질서, 명 중심의 질서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시기에 명나라가 주로 무역을 하는 공적인 무역, 정부를 거치는 무역을 하는 게 주로 뭐로 다니냐?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 국가들, 뭐 조선이라던가 오키나와인 뮤쿠, 베트남, 오키나와 이따 나와요. 그리고 베트남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경우가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일본도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일본 국왕에 책봉된 다음에 조공을 바칩니다. 물론 이 조공은 나중에 뜨문뜨문 끊어지는데 이 조공국에서 단연 원탑은 어디냐? 조선이에요. 조선이 명나라의 가장 충실한 조공국으로서 명나라의 질서를 가장 잘 따르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외란 때 명나라가 명목상으로 조공국가인 조선을 보호한다 라고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특이한 게 감함무역이 있어요.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일본 국왕으로 책봉된 다음에 명나라에 애걸복걸해가지고 결국 감합무역을 받아냅니다. 감합은 바로 이런 거를 말해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뭐 계약을 할 때 간인, 간은 사이 간자예요. 즉 뭐냐면은 종이와 종이 사이에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게 원본이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가 종이를 들고 와서 맞춰보면은 요게 원본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감합이에요. 당시 명나라 정부가 이렇게 도장을 찍은 다음에 반을 잘라요. 반을 자른 다음에 반은 명나라 관리가 가져가고 반은 일본의 막부의 담당자, 상인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명나라랑 무역을 할 때 요걸 들고 가요. 종이 쪼가리를. 그러면 이제 명나라에서 맞춰봅니다. 어디 보자. 이 사람이 허가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쿵짝짝 쿵짝짝 맞춰봅니다. 너 허가받은 사람이네? 좋다. 와서 장사해라. 라는 식으로 감합은 쉽게 말해 허가증이에요. 명은 해금 정책으로 민간 무역을 금지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사람만 무역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허가를 해야만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합을 가진 사람만 명나라랑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합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가져가가지고 맞춰봐가지고 맞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거를 가져왔다 그러면 얄짤 없는 거죠. 이 감합은 매년 바뀌어요. 매년 감합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감합 그 해의 감합을 들고 와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키워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고 일본과는 감합 무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감합 무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듯 명나라가 제한적으로 민간 무역을 통제하니까 어찌되었든 장사를 하고 싶은 민간 단위의 욕망이 생겨요. 이들은 정부 몰래 명나라 정부 몰래 암거래 형식으로 몰래 만나서 무역합니다. 즉 정부가 통제하자 암암리의 밀무역이 성장하는데 얘들이 정상적으로 무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도적대 외구로 위장해서 만나서 무역합니다. 명나라 일본 상인이 일본 옷을 입고 외구로 위장해서 만나서 교역을 해요. 이러면서 명나라랑 일본이 서로 필요한 물자를 교환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명에서는 일본에 뭐가 가냐? 생산, 뭐 실 같은 거, 그리고 비단. 일본은 명에 뭐가 가냐? 은. 나중에 나오지만 일본은 은의 정말 메이저한 산지입니다. 은이 당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남아메리카였고 그 다음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전 세계 은의 투탑입니다. 탑티어예요.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 중에 하나였고 일본의 은이 이제 명과 청나라가 은의 바탕으로 한 세금, 1조 편법 이런 거를 시행하는데 큰 영향을 끼쳐요. 여튼 자꾸 도적대로 위장해서 일본과 명상인이 교역을 하고 이런 왜구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 남왜가 되는 겁니다. 남왜에 시달리는 명나라가 뭐 척계광 등의 이런 장군들을 보내서 왜구를 계속 토벌하지만은 계속 암암리에 밀무역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민간 무역을 통제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여긴 명이 결국 민간 무역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무역을 한 것을 허가합니다. 이 영향으로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 지역에 화교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계 화교가 많은데 이때부터 화교의 진출이 시작되어가지고 이 지역에서 경제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해제하면서 완화시키면서 이제 민간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14세기부터 16세기 99페이지도 있는데 지도입니다. 몽골과도 무역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장거정이 몽골에 대한 완화 정책으로 이제 무역을 허용하고요. 조선과는 조공무역이에요. 일본과 조선도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명 사이에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감합무역도 있고요. 밀무역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해금 정책이 완화되면서 이제 베트남이라던가 필리핀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겁니다. 이 필리핀 지역은 나중에 배우지만은 에스파냐, 즉 스페인, 에스파냐가 일로 진출을 했고 포르투갈은 이 마카오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홍콩 옆쪽에 마카오. 여기 있는 류크는
나중에 배우지만은 여기에서 일본과 명과 동남아 사이를 이으면서 중개무역을 이름내요.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 호이안, 마닐라까지 이렇게 동아시아의 교역망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가 들어섰을 때 지난번에 배웠어요. 타이완. 여기 있는 타이완을 거점으로 정성공이 반청 세력을 이끌면서 계속 해안가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청나라한테는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계령을 실시합니다. 천계령은 뭐냐? 여기 해안 지역의 사람들을 심플하게 내륙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 옮기냐? 두 가지입니다. 이 정성공의 정치 세력이 해안가를 공격하면서 여기에 피해가 계속 쌓이고, 또한 여기 해안가에 있는 사람이 정성공의 편을 들면서 반청 세력에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청 세력을 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제 연안 지역, 동남 해안 지역의 사람들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이는 나중에 강희제 때 정씨 세력이 완전히 끝장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주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천계령이 해제됩니다. 다시 해안가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일본이 은의 중요한 산지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실제로 이 다음에 배울 때 일본의 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전 세계의 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상당히 주된 포인트거든요. 청은 이제 일본과 무역을 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항에서 일본의 은을 가지고 와서 청으로 보내요. 이게 계속되니까 일본 내에서 은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일본은 제한적으로 무역을 실시합니다. 청나라 상인들이 마구잡이로 와서 나가사키에 와서 무역하는 게 아니라 허가증을 받은, 신패를 받은 사람만 나가사키에 와라. 99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신패를 가진 사람만 와라 라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청나라 상인의 무역을 통제합니다. 나가사키가 일본의 대외 무역의 중점적인 항구입니다. 여튼 여기에서의 주된 포인트,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서 은을 가져왔고 그것 때문에 신패를 발급했다고요. 에도막부가. 그리고 천계령이 왜 실시되었나, 천계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천계령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조선의 무역입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조공무역을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명과 청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절단을 보내서 조공무역을 해요. 근데 이제 조선은 처음에 마찬가지로 일반 상인들의 민간 무역을 매우 금지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으로 조선에서 무역하다 걸린다, 기본적으로 못 갑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했어요. 민간에서 사사로이 무역을 할 때. 민간 단위의 무역을 사무역이라고 해요. 공무역이 있고, 이거는 정부 단위의 조공무역, 그리고 사무역이 있어요. 사무역을 통제하던 조선은 16세기 이후에 원체 민간 단위에서 밀무역이 많아지니까 명과 마찬가지로 사무역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면서 민간 무역이 발달해요. 이 조공에 따라가는 역관들과 상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물건을 사오는 주된 역할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명,
조선, 일본이 있을 때 명이 해금 정책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오직 조공무역만이 명나라의 물건을 가져올 수 있어요. 청도 유사합니다. 청과 일본은 딱히 조공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이제 명나라한테서 물건을 가져와서 일본에 팝니다. 비단이. 일본에서 은을 사와서 여기다 팔아요. 즉 조선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물건을 중개해주면서 가운데에서 수익을 챙기면서 짭짤하게 돈을 챙깁니다. 예. 이러면서 이 조선 상인들이 나름대로 성장해서 조선 후기에 상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여튼 조선 상인들이 적절하게 중개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외구의 문제를 일본과의 문제를 언급을 해야 돼요. 고려시대 때부터 고려는 남쪽 해안에서 왜구들의 침입에 매우 골머리를 앓아요. 뭐 이성계, 최영 이런 사람들이 왜구와의 싸움에서 명성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현상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명나라 시기에 밀무역이 많다고요. 이 왜구들이 밀무역을 할 때 조선 남쪽도 침략을 해요. 왜구들이 막 침략하니까 당시 조선이 보다 못해서 세종대왕 시기에 왜구들의 근거지인 대마도, 스시마를 정벌해버립니다. 점령해버립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돌려줘요. 일단 본보기를 보입니다. 다시는 조선 건드지 마라 라는 식으로 본보기를 보이고 이후에 일본 상인들한테 3개의 항구를 개항해서 외관을 설치해서 이 지역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무역을 허용해줍니다. 하지만 외란 때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런 교역관계가 끊어지고 나중에 애걸복걸해서 에도막부가 애걸복걸한 결과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통해서 다시 무역관계가 재개됩니다. 기본적으로 컨셉은 제한무역이에요. 컨셉은 일본과 조선은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서 누가 가운데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냐? 스시마입니다.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는 지금도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처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깝게 갈 수 있는 일본입니다. 가깝게 갈 수 있는 외국이에요. 부산에서 배만 타도 금방 갑니다. 그만큼 대마도가 이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계, 조선과 에도막부 사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에도막부는 조선과의 모든 교역과 교류를 다 스시마에 맡겨요. 외교도 마찬가지, 문물의 교류 혹은 장사, 무역 등등 다 맡깁니다. 일본의 에도 막부가 보낸 편지는 스시마를 거쳐서 넘어갑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배우는데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정부가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자기들이 황제래요. 스시마가 이거를 슬쩍 바꿔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스시마가 중간 다리에서 일본과 조선이 서로 아웅다웅 싸우지 않게 적절하게 조작도 해가면서 약간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관에 스시마의 관리들, 스시마의 사람들이 넘어가서 이제 조선과의 교역에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합니다. 또한 통신사가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때 스시마의 관리, 스시마의 대표가 합류를 해요. 일례로 에도막부랑
기유약조를 체결할 때 스시마의 도주 원탑 대빵이 당시에 통신사랑 같이 에도 막부의 쇼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시마가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시마의 역할, 그리고 조선이 나름대로 이득을 봤다고,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유약조는 문제 풀이할 때 설명했죠. 광해군대라고요. 다음 이제 일본 갑시다. 일본의 무역입니다. 어째 또 일본이 꽉 차 보이는 거는 기분 탓입니다. 자,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일본 국왕으로 책봉된 다음에 애걸복걸해가지고 감합무역을 허가받습니다. 하지만 아시카가 요시미츠 사후에 이런 조공무역, 감합무역은 흐지부지해지다가 센고쿠 시대에 정식적으로 감합무역이 완전히 폐지되고 더 이상 명과 무역을 할 수 없는 일본 상인들이 왜구가 되어가지고 명나라의 동남 해안을 약탈하면서 남외가 됩니다.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외란을 일으킬 때 그 명분 중에 하나도 대명 무역의 재개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건 휴전 조약, 그 강화 조항 중에 하나도 대명 무역의 재개가 있어요. 그만큼 명나라에 대한 교역에 대해서 일본이 매우 절실히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센고쿠 시대에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일본 상인들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쪽으로. 근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니까 에도 막부는 이 무분별한 해외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인장, 이거를 한자로 쓰면은 주인장입니다. 주는 불달을 얘기해요. 붉은. 거기 보시면은 여기 101페이지의 사진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에 빨간 도장이 있어요. 요게 주인입니다. 붉은 도장.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대외 무역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에요. 허가증. 마찬가지로 이것도 허가예요. 허가.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가는 거를 막습니다. 누가? 에도 막부가.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요 동남아시아 무역이 짭짤합니다. 돈이 정말 많이 벌려요. 이 수인장 무역으로 이제 특히 이 일본에서 요쪽 지역의 다이묘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해서 성장을 해요. 아무래도 에도에서 거리가 먼 도쿄에서 나가사키면은 정말 거리가 멀거든요. 끝과 끝이에요. 이쪽 일본 끝자락 쪽에 있는 다이노들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에도 막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미 센고쿠 시대부터 이제 포르투갈 상이라든가 에스파냐, 스페인의 선교사가 오면서 이 센고쿠 시대에 이미 크리스트교가, 기독교가 전파가 되기 시작해요. 당시 에도 막부는 즉 두 가지가 문제였어요. 지방 다이묘들이 수인장 무역으로 은근슬쩍 성장해서 얘들이 혹시 막부에 적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자꾸 여기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이런 난감한 상황, 이 두 가지가 에도 막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고, 결국 에도 막부는 전면적으로 대외 무역을 완전히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청나라, 조선, 그리고 네덜란드만 유일하게. 당시 에도 막부가 뭘 내걸었냐? 야, 니네 무역할 거면은 막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한 와가지고 이상한 기독교 전파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해요. 여기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웃기고 있냐고 하면서 얘들은 무역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니들 없어도 된다 라고 포기를 해요. 하지만 당시에 기독교 포교에 큰 딱히 관심이 없던 네덜란드는 일본의 요구 조건을 받아가지고 약 200년간 에도막부와 교역을 하는 유일한 서양의 국가가 됩니다. 네덜란드는 그래서 해금 정책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나가사키 지역의 인공섬인 거기 101페이지도 있는데 101페이지랑 거기 98페이지 여기가 나가사키예요. 여기가 인공섬인 데지마예요. 섬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 내부로 들어오지 말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교역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 깃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지마에 한해서 여기에서만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게 허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얄짤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 교인들을 박해하고 다 죽여버리면서 완전히 말살시켜버려요. 실제로 그 다음부터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세력이 크지 않습니다. 일본은 청나라에는 조공을 하지 않아요. 단 민간 교역은 허용합니다. 그래서 민간 단위로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와가지고 교역을 하는데 아까 말했죠. 일본의 은이 계속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보다 못한 일본에서 신패를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그 외에 조선을 통해서도 제한적으로 무역이 실시가 돼요. 만약에 청나라가 시기별로 청나라 황제가 어느 특정 시기에는 뭐 천계령과 비슷하게 해외 무역에 셔터를 내려버려요. 이때는 일본이 자유롭게 청나라 상인들한테 물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중개무역, 조선을 통해서 청나라의 물건을 가져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조선 상인들이 은근슬쩍 꿀을 빨지요. 자, 좀 빠르게 했는데 일본 파트의 키워드를 정리해봅시다. 가만무역 항상 중요한 키워드고요. 쉬인장 중요합니다. 쉬인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에도막부 초기에 쉬인장으로 통제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해금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해요. 이거를 해금 정책을 책 따라서는 쇄국 정책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나라에 셔터를 내려서 완전히 봉쇄했다고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제외라고요. 얘들은 대지마에서 교역을 했다고요. 신패로 허가를 줬다고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요거 키워드만 알아도 일본의 무역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이거 잘못 봤죠? 마지막은 이제 101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류쿠입니다. 류쿠는 지금의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도 류쿠라는 유서 깊은 왕국이 존재하고 수도는 슈리예요. 슈리. 항구는 나하성. 나하 항구가 이제 주된 항구이고 슈리가 수도인데 여기는 위치가 특이해요. 거기 99페이지의 지도에 볼까요? 류쿠가 있는데 여기는 정말 중개무역에 최적화입니다. 조선, 일본, 중국, 동남아까지 한 번에 이을 수 있는 중개무역에 최적화된 곳으로서 여기는 모든 국가들과 다 조공 내지는 교역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위치를 살려서 류쿠는 중개무역을 가지고 성장을 해요. 명나라에도
매년 한 번씩 조공을 바치면서 단미의 품으로 중국의 상품을 확보해서 요거를 동남아시아나 일본으로 판매해요. 요게 메리트를 가진 이유는 당시에 해금 정책으로 중국의 명나라의 물건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오키나와의 류쿠 왕국이 구한 중국의 물건도 비싼 값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팔면서 일본에서의 은 같은 거를 사가지고 팔고 이런 식으로 중개 무역을 바탕으로 짭짤하게 이득을 챙깁니다. 류쿠가 쇠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풀어버리니까 오키나와를 통해서 교역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류쿠 왕국의 역할이 사라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류쿠 왕국이 점점 내리막을 걸어요. 류쿠 왕국의 핵심은 중개 무역이라는 거, 지역은 오키나와라고요. 요 중개 무역만 잘 아시면은 류쿠는 딱히 어려운 게 없고요. 여담이지만은 나중에 사츠마번, 이 사츠마번이 어디냐? 일본에서 일본을 이렇게 있으면은 요쪽에 이 나가사키 쪽, 요쪽 지역을 사츠마번이라고 해요. 이쪽 지역에 다이노입니다. 얘들이 나중에 류쿠를 공격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모의고사 풀이에 언급은 되는데 교과서에는 현재가 딱히 없기 때문에 딱히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저도 이거는 딱히 추가적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류쿠도 대략 중개무역 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류쿠도 모의고사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관계를 만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동아시아의 대항해 시대를 거친 유럽의 상인들이 동아시아에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에 진출한 유럽 상인들의 그런 양상들을 다음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